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계 입문 강의에 들어와서 3번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죠. 자,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계란 게 대충 어떤 거겠구나. 그 결과로 2가지 표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저 2표가 어떤 거겠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회계를 하나씩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회계 거래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 회계를 한다 그랬죠. 그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회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래가 그냥 일반 거래가 아니라 바로 회계적인 거래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회계적인 거래, 요거를 어떻게 포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본 개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계상 거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것처럼 회계의 정의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회계란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식별해서 화폐 금액으로 기록한 뒤 이를 주주 채권자 등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딱 식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경제적 거래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랑 조금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요거에 화폐적으로, 중요한 게 화폐적입니다. 화폐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산, 부채, 자본, 요 3가지를 뭐라고 불렸냐면 재무의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요게 이제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수익과 비용이 자, 어떤 회사의 경영의 성과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경영의 성과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회계는 자,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이렇게 재무의 상태와 경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냥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개념을 좀 잡으세요.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크게 볼 때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무의 상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거고 경영 성과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니까 5가지 기억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그것도 금액적으로 화폐적으로 영향을 미쳐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회계상 거래가 돼서 딱 포착해서 이제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보내겠죠? 자, 여러분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는 이 전산회계 같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근로조건이나 향후에 받을 월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저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거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좀 전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 명지 패션이 면접 실시 후에 한 명을 연봉 4천만 원의 조건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요. 해당 직원은 이틀 뒤에 출근 예정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이 회사 명지 패션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이 단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만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은 아직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급여라는 거를 지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지급 안 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이 직원이 출근했다, 첫 달치 월급을 받았다 라고 하면 급여를 지급하니까 비용이 지급돼서 이 회사의 경영 성과가 줄어들겠죠.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예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 그럼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준 겁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돈을 준 거죠. 여러분 느낌상 직관적으로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 자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자, 볼게요. 명지패션은 상가를 보증금 1억 원에 빌리는 계약을 하고,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이 1,000만 원인 건 보통 10% 정도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증금 1억이니까 1,000만 원을 줬겠죠. 그리고 1개월 뒤에 입주하기로 한 거예요. 아직 저 상가에 전세를 계약을 맺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내 돈 계약금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자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따져가면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회계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면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인 설명들을 막 드리잖아요. 딱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 내용은 고객의 주문서를 팩스로 수신한 거예요. 주문서. 자,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 회사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는 전화 걸어가지고 물건 몇 개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 구매 주문서라는 양식에 이렇게 채워서 무슨 품목 몇 개 메일을 확 보내주거나 팩스를 확 보내주면 상대방이 주문이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서를 받는 겁니다. 자, 명지패션은 제품 100개 개당 10만원 총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고객 주문서를 팩스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품의 배송이나 계약금의 수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나면 곧장 계약금을 입금을 해요. 여러분이 계약금을 입금하면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산이 줄어들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주문서를 받았다. 근데 그거랑 동시에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자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여러분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자, 문제에 주어진 내용들을 잘 보고 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여러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러분이 5가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를 회사의 재무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거를 회사의 경영 성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요렇게 5가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 두 번째,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요. 이게 이제 화폐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 회계는 모두 다 숫자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에다가 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측정이 불가능하면 표시할 수 없겠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 공부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금액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는 뭐 전제로 문제를 낼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나만 보면 돼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1번 보관 중인 현금 10만 원을 도난당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의 현금 10만 원이 도난당해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저랑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 내 거 자산이라는 느낌은 들죠? 자산이 줄어들어서 영향을 미쳤으니까 얘는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300만 원이 소실됐어. 자, 갖고 있던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있는데 요게 300만 원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진 거야. 내 자산이 줄어들었죠? 얘도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또 한편 해닝과 1억 원의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잘 보시면 여기서 계약금 같은 것들을 받았나 안 받았나 표시가 돼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1억짜리 계약을 맺으면 10% 1000만 원을 돈을 주게 계약금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건가 헷갈리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현금 3천만 원을 기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출자금이 무려 3천만 원이라 입금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에 현금도 늘고 자본이란 것도 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여러분 얘도 회계상 거래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계약금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문제 출제한 거고요. 요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정답이 3번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요 문제가요. 전산회계 2급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전산회계 1급에도 가끔씩 출제가 되긴 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5가지 뭐라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나를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유사한 문제 한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고요.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자,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계약금을 수령하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늘잖아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직 건물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돈만 미리 받은 꼴이니까 요게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이란 게 느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산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채인데 결국 이 거래 하나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또 하나, 당사 제품을 관할구청에 불이익 돕기로 기부 기탁하였다. 여러분 얘는요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은 줄어들고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늘거든요. 따라서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었으니까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한 부품이 부주의로 파손되어서 감모 처리됐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갖고 있던 원재료가 없어지거든요. 날아가잖아요. 또 한편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재고자산이 감모돼서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자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도 회계상 거래가 맞는 거예요. 자, 박기동 신입사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시 말하지만 요 문구를 잘 보면 여기서 급여 같은 것들을 지금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자, 말이 없죠? 요게 회계상 지급을 하지 않았다. 즉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채용돼서 일하면 돈이 나가겠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풀어보니까 무지하게 어렵나요? 잘 또 따져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다시 말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영향을 미치나만 잘 판단하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은 그 학생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네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 학생 말고 잘못 답변한, 틀리게 말한 학생을 고르라는 거죠. 자, 한민, 진미, 우성, 경숙이 답을 하는데 먼저 한민이에요. 한민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가 회계상 거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회계상 거래는 자, 계약금을 받지 않는 한, 계약금을 주지 않는 한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한민이 지금 잘못된 답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1번으로 보여지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진미는 뭐라 그랬냐면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자, 공장이 소실됐으니까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회계상 거래고요. 자, 우성, 은행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돈이 입금됐잖아요. 자산이 들어왔죠. 대출금이 늘었죠. 부채가 늘었거든요. 회계상 거래겠죠. 자, 사무용품, 경숙,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무용품을 가지고 왔죠. 자산 늘었죠. 카드 긁었죠. 얘가 이제 카드는 아직 돈이 안 나가고 나중에 나가잖아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카드 대금을 지급할 빚이 늘었거든요.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경숙도 맞는 말. 자, 약간의 형식은 다르나 앞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이제 다음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회계상 거래가 뭔지는 살펴봤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원재료, 무슨 상품, 그 다음에 무슨 현금, 이렇게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뭔지를 알아볼 건데, 개정 과목은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별로 명칭을 부여해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명지 패션이 책상 1만 원과 컴퓨터 8만 원, 프린터 1만 원, 이렇게 총 얼마입니까? 만 원, 8만 원, 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고 세 가지의 종류의 사무실에서 쓸 것들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기 책상 1만 원 보이시죠? 그리고 자, 컴퓨터 8만 원 보이시죠? 그리고 자, 이렇게 프린터 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요걸 한번 제가 우리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프린터, 얘는 컴퓨터, 쟤는 책상이잖아요.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아주 약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것처럼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왼쪽은 뭡니까? 자산이고요. 오른쪽 부채, 오른쪽 자본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달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운영 중인 그런 자산들이 되는 건데,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책상이 있죠? 1만 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샀죠? 컴퓨터 8만 원. 그 다음에 프린터 1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책상, 컴퓨터, 프린터니까. 그런데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재무제표다가 다 쓰다가는 재무제표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회계적으로 여러분 얘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 싹 다 싸그리 몰아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비품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10만 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만약에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 알지만 이렇게 하나로 적어버리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대비해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회사는 보관을 합니다. 명세서가 뭘까요? 명, 밝힐 명. 자, 세부적으로 서류서. 비품이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하나 서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품, 명세서 이렇게 치면 여기에 저기 써 있는 거죠. 책상,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비품 10만 원 하나만 외부에 발표를 해주고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궁금하다, 안에 자세하게 알려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비품 명세서를 꺼내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집어내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에다가 그거를 위한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이거의 이름인 다른 말로 계정 과목이 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계정 과목이 뭔지에 대한 간단한 느낌은 지금 받았죠. 요거를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정의예요. 자, 계정이란 단어는 여기 한자거든요. 여기 영어로는 account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분에 표시할 개별 단위가 되는 겁니다. 구분에 표시할 개별 단위. 그런데 과목이란 건 뭐냐? 과목은 이제 영어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뭐냐면 개별 단위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칭.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앞전에서 회계 거래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 그 미치는 개별 단위별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붙이는 겁니까? 명칭,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 기록을 위한 회계 단위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명칭이다. 여러분, 요렇게 계정 과목을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을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이름을. 자,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받지를 못한 돈이다.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대. 1개월 뒤에 또는 2개월 뒤에. 여러분, 요게 되게 일반적인 거래예요. 사회에서는 여러분이야 이제 식사하러 가거나 조만한 물건을 살 때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죠. 결제하고 말지만 일반적인 기업끼리의 거래에서는 물론 카드도 결제하긴 하지만 그냥 물건 주고 구두로 외상으로 약속한 다음에 2주 뒤, 한 달 뒤, 2달 뒤에 돈 수금하러 간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여러분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수금하러 갔다가 저 사람이 돈 안 줘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외상으로 거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해볼까요? 자, 뭐라고 정할래요? 못 받은 돈. 이게 순수한 여러분 한글이죠? 한글. 여러분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되게 외상 매출금이 어려워 보이지만 외상 못 받는 건데 언제 못 받은 거다? 매출하면서 못 받은 돈이다. 여러분 요게 좀 나아 보이나요? 요게 좀 나아 보이나요? 자, 요거보다는 요게 좀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전문적인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래서 자, 실무적으로는 이 용어를 정할 때 모두 한자에 기반해서 내가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자,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자, 이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회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더존이란 프로그램도 있고요.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지만 돈 주고 산다 가정하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프로그램이 더존이란 프로그램과 세무사랑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전산상으로 기입력을 해놓고요. 그냥 입력된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입력된 계정 과목이 자, 이렇게 한글을 기반한 못 받은 돈보다는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정해서 이거를 그냥 엔터만 뻥 치면 외상 매출금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현재 쓰고 있다.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끝날 때쯤 해서 주로 이제 나오는 계정 과목들의 종류들 한번 쭉 열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이고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산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상품이나 원재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자, 이건 답은 재고자산인데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아직 자세히 공부를 안 했지만 그냥 갖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것 같고요.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뭔가 자산을 말하는 것 같고요.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같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냐면 특허권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토지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이건 돈을 말하는 거고, 내가 팔려고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을 통상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초급 정도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에 분류 중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할당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공장의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좀 아까 판매용으로 갖고 있는 건 재고자산인데, 이렇게 판매용이 아니고, 자,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형태가 있는 자산, 바로 요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냐? 토지, 건물, 요렇게 비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상품은 이제 팔려고 갖고 있는 거니까 재고자산이고요. 투자부동산은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거니까 투자자산인 거고요. 요 산업재산권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살짝쿵 난도가 있지만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만으로도 고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4번째 강의잖아요. 앞으로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여러분이 입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전산회계 2급 같은 거로 넘어가면 다 공부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회계상 거래가 뭐냐라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회계상 거래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 거래 단위별로 명칭을 부여하는데 바로 개정 과목인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상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다 그랬죠? 먼저 자산이에요.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현금, 말 그대로 근거에 있는 돈, 보통 예금, 자, 은행에 있는 입출금 예금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돈들, 그리고 이 받으러 오면 똑같이 외상인데 느낌적으로 뭘 받은 겁니까?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얘는 그냥 구두로 외상이다. 자, 상품, 팔려고 갖고 있는 거, 근데 사와서 팔려고 갖고 있는 거. 제품,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 팔려고. 그 다음에 토지, 자, 쓰려고 갖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건물, 공장 건물 같은 거. 그리고 기계장치, 기계. 비품, 아까 말한 컴퓨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이런 것들 싹 다 합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아래 한글 같은 거, MS 오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내가 전세보증금 준 거, 이런 것들이 다 등등등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산회계 2급에 가면 요거 하나씩 공부를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빚, 부채에 뭐가 있느냐? 자, 외상매입금, 물건 사면서 돈 안 주고 외상으로 산 돈, 그 다음에 지급어음, 외상으로 샀는데 뭘 준 겁니까? 어음을 지급하고 외상인 거. 요거는 구두상 외상, 이거는 어음 주고 외상. 자, 단계차입금, 빌렸는데 1년 이내에 단계 갚을 차입금, 장기차입금, 1년 이후에 갚을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몽땅 다 한자에 기반한 용어들인 거지요. 자본, 자, 내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냈던 자본금, 우리가 저 앞전에 명시패션 만들 때 50만 원 출자금 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자본금이에요. 또 하나, 벌어들인 돈이 이익이 남아서 남아도는 돈,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아직 회계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요 그냥 느낌 정도만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바로 손익계산서. 크게 수익 벌어들인 돈과 비용 쓴 돈이 있었죠? 수익, 가장 일반적인 거. 물건 팔고 매출한 거. 그 다음에 이자 받은 거. 내가 월세를 받은 거를 임대료라고 부르거든요. 자, 또 하나, 매출원가, 판 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직원 월급 줘야죠. 복리후생비, 밥도 먹이고 조그마한 선물도 직원도 줘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접대비. 여러분, 접대비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사회에서는 접대비란 용어를 쓰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뭐랑 동일한 용어다? 업무 추진비. 일하다 보면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뭔가 선물도 주고 밥을 사줘야 되거든요. 업무를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임차료, 월세 내는 거,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쓴 돈, 그 다음에 직원들 교육시킨 돈, 그
그 다음에 각종 책이나 이런 것들 샀던 비용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임대료는 건물주로서 돈을 받은 거고요. 임차료는 세입자로 돈을 준 거, 뭐 그런 용어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회계거래가 발생을 하면 요거를 딱 포착해서 이름 딱 붙이는 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씩 들어보셨죠? 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회계거래의 요건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까?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다시 말하지만 재무상태 표시하는 재무상태이고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경영의 성과라고 했죠.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회계거래의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회계는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금액적으로. 자, 개정 과목은 다시 말하지만 회계거래, 위에서 공부한 회계거래 단위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이름, 명칭이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들은 한자에 기반해서 정하고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불러다가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된 회계 입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